다른 부채도 있겠죠. 제 이름으로 뭐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언제 부채가 생겨서 얼마를 빌렸고 어떻게 상환할 예정이고 금리는 어떻게 되고 현재 얼마가 남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정리할 수 있는 힘은 아마 대한민국이 돈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또 매월 적금식으로 붙는 돈도 그런 방식으로 적으시고요. 또 갖고 계신 보험도 피보험자. 이 피보험자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이 다치거나 그 사람이 입원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의 용어를 우리가 피보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계약자라고 하는 말은 보험에서는 조금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보험회사에 어떤 상품을 가입했는데 언제 가입했고 어떤 조건일 때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자세히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금융상품들이 진짜 내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적어보면 분명히 나는 우리 아이 교육자금으로 쓰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1년짜리를 계속 갈아타기를 해요. 적금 들었다가 만기 되면 예금하고 또 적금 들고 아마 1년에 한 번씩 이런 금융상품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힘과 정력의 낭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자산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금 흐름표와 또 이 자산 리스트는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사실 그다지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정리하시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갖고 계신 모든 증서들, 통장, 증권, 증서,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대출 계약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현금 흐름표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자산 리스트를 통해서 거의 필요한 모든 여러분들의 재무적인 문제를 발가벗긴다고 생각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던지기로 하죠.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어딨냐, 경제적으로 점점 나아지는 길이 어딨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죠. 내가 부동산이 뭐가 있고 예금이 뭐가 있고 투자 상품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자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갖고 있는데 여기에 부채라고 하는 것에 힘을 빌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가 여기 담보대출도 있고 또는 신용으로 빌린 것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채가 있죠. 그래서 여기 부채 합의 여기에 덧붙여서 자산에서 부채의 차액을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은요, 좋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굉장히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채를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부채를 다 계산해가지고 한번 통계를 해보면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가정이나 개인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순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순자산이 얼마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그걸 목표로 세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순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생각해본 현금 흐름표에서 이렇게 소득이 생겨서 또 일부를 소비를 하죠. 번 돈의 일정 부분은 소비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면 한 50% 정도 소비를 하십니다. 가계소득이 아까 500이다. 그러면 250만 원 범주 내에서 쓰고 나머지 250만 원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집을 사는데 우리 아이 교육시키는데
내가 나중에 은퇴 준비를 하게 될 때 반드시 다가올 문제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여기 저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와 저축을 더하면 반드시 소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저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참 신기한 녀석입니다. 저축은 모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분명히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펀드나 주식이나 이렇게 자산으로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내가 부동산을 잘 찍어서 주식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러는 것보다 내가 번 돈에서 소비를 잘 통제해서 저축을 많이 하면 당연히 이 자산은 많이 모이게 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테크는 아이들한테 남겨줄 가장 좋은 유산은 버는 돈 중에서 적절히 소비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자산을 모으는 방법이라는 것. 그것이 근본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대박 아니면 횡재 이런 생각을 하시는 순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위험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안에 반드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하신다면 40대 중반 후반에 그 위험에 노출돼서 한번 당하시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금 물음표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재무상태표보다 더 많은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본 이후에 제가 오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느 정도 점수인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 자산 뭐뭐 있는데 부채 뭐뭐 있는데 순자산 이렇고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쓰고 얼마를 남겨서 저축을 해 라고 하는 문제를 형제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형제지간에 이런 얘기 나눠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제 동생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기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과연 이런 스스로의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죠.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처럼 점수로 서열로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통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중간인지 중간보다 아래인지 잘하고 있는지 도저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평균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맞벌이 하면 대부분 그 정도를 벌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은 그 정도보다는 좀 더 많은 소득이 있네요. 그런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이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조금 평균보다 조금 자산의 규모가 적네요. 이런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사실 통계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 내가 보니까 부자들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이 있는 분들은 평균보다 이상이고 그런 자신이 없는 분들은 좀 더 분발을 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은 목표를 세우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몇 점이나 될까?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오늘 가지시는 것이 제가 드리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평균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평균을 몇 점으로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70점? 좋아요. 70점. 그런데 내가 작성해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느낌상 나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소득이 있는 집에서는 한 80점 정도 될 거야. 나는 60점도 안 되는 50점이네. 이러면 2009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새 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근거로 또 다른 목표를 세우시고 올 연말에는 내가 점수가 조금 올라가서 65점이 됐어 라고 하는 얘기. 80점이신 분들은 내가 85점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당당하고 멋진 미래를 계획할 정도로의 그런 재정 상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반에서 5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야. 더 노력해서 이번에 한번 1등 해보자고 전교 1등 했습니다. 그러면 꿈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시에서 1등 해보자라고 대한민국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러면 꿈이 없나요? 그 친구는 아마 세계 시장에 나가서 1등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목표는 좋은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내 점수를 평가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재무 설계를 해보자고 하는 자기를 진단해보고 자기 것을 한번 적어보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드린 이것만 잘하시면 재무 설계 50%를 이미 하신 겁니다. 앞으로 드리는 얘기는 길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보시지 않으면 첫 단추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을 제가 도와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재무 설계 단추를 계속 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해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누가 증명하냐? 제가 증명합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권유드리면서 행동으로 하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